그날 아침 창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심어놓은 목련이 하얗게 피었더군요. 따뜻한 봄바람에 목련 꽃잎이 살랑거리는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혁이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청국장을 끓이려 했거든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자 저는 저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겠지. 혼잣말을 하며 청국장 찌개를 냄비에 담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아니, 39이면 아직 한창 때인데 제 눈에는 아직도 아장아장 걷던 아기처럼 보이기만 하는데 그런 아들에게 치매 판정이라니. 그날 병원에서 들었던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다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초록이 치매입니다. 전두축 두엽 치매라고 하죠. 기억뿐만 아니라 언어 능력, 감정 조절 능력까지 모두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 차가운 진단이 마치 제 가슴에 깊은 구멍을 뚫은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있던 아들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혁이의 얼굴은 마치 오랜 풍파에 무너져 내린 성벽처럼 텅 비어 있었고 그 깊은 눈 속에는 희망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옆에 가만히 앉아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혁이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무서워요. 제가 저를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요. 39이나 된 사내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려움에 떨며 엄마를 찾는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그 절망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혁이가 먼저 운전대를 잡고 이런저런 회사 이야기도 하고 어린 시절 추억 이야기도 하며 저를 웃게 해주었을 텐데 그날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백미러로 아들의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이미 먼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 주혁이가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엄마, 민호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그 애가 무서워할까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몸과 마음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지만 5살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만은 아직 또렷이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래, 아버지의 마음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의 평화롭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 하루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변해가는 아들을 돌보는 일로 가득 채워졌죠.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10번, 20번씩 반복하는 아들의 모습은 제게 커다란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침이면 주혁이가 멀쩡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힘겹게 웃으며 답했지요. 주혁아, 회사는 이미 그만뒀단다. 기억 안 나니? 처음에는 그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주혁이는 그렇구나, 그럼 나 뭐하지? 라고 말하며 잊어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는 상처받을까봐 그냥 괜찮다. 오늘은 쉬는 날이야 라고만 대답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주혁이가 냉장고 앞에서 1시간 넘게 꼼짝 않고 서 있더군요. 뭘 하나 싶어 다가가 보니 주혁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기계인데. 냉장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러는 사이 며느리 이가영 씨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까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아프니 얼마나 괴로울까 싶어 제가 더 감싸주려고 했지요. 하지만 주혁이가 욕실에서 기를 잃고 울고 있을 때 가영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진하게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에는 주혁이가 손자 민호를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민호가 아빠 품에 안겼는데 주혁이가 갑자기 이 아이가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5살밖에 안 된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민호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가 아파서 그래. 그날 밤 제 품에 안긴 민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나 싫어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가 아파서 그런 것이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5살 아이에게 아빠가 점점 나빠질 거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가영이와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려던 가영이에게 주혁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더니 가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것도 지칩니다. 요즘은 주혁 오빠 말도 안 통해요.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나도 미쳐버릴 것 같단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온 가영이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친구들 만났어요. 답답해서요. 그동안 주혁이가 널 계속 찾았단다. 계속 가영이 어디 갔지? 하면서. 알겠어요. 가영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다음 날도 가영이는 집을 비웠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잠든 주혁이 옆에 앉아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릴 적에 제 손을 잡고 동네 골목을 누비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주혁이는 잠결에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설계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데 왜 아무도 안 오지? 저는 잠든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다 끝났단다. 회사 그만둔 지 오래됐어.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그때 아들의 손이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볍고 여리게 떨리는 그 손을 보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느 날 밤 주혁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찾나 싶어 물었더니 주혁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졸업앨범 어디 갔어요? 친구들한테 보여줘야 하는데. 39이 된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찾고 있다니 저는 옛날 앨범을 꺼내 주었습니다. 주혁이는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친구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철수야, 다들 어디 갔지?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혁이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18살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학교에 가야 해요, 엄마. 시험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 내일 가자. 저는 아들을 위해 기꺼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잠시라도 주혁이를 웃게 해줄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주혁이는 정말로 교복을 찾았습니다. 당연히 몸에 맞지 않았지만 저는 능숙하게 평상복을 입히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오늘은 사복 입는 날이야. 그리고 주혁이와 함께 근처 고등학교 앞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학생들을 보며 주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저기서 축구했었는데 골키퍼였어요. 그랬구나. 우리 주혁이가 골키퍼였구나. 그때 주혁이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잠시 모든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아니 손자 민호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혁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까요. 언젠가 주혁이가 제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저는 민호 덕분에 살아요. 민호가 저를 보고 웃을 때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런 아들의 사랑을 알기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 가보는 변호사 사무실은 작고 낡았지만 제 마음속 결심은 그 어떤 것보다 단단했습니다. 제 손에는 평생 모은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손자 이름으로 넘기고 싶어요. 주혁이가 못 이룬 꿈, 그 아이가 이어가야 하니까요. 변호사님은 제 말을 듣고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여하시면 철회는 어렵습니다.
손자분께 확정적으로 주겠다는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한 뒤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가 제 핏줄이니까요. 주혁이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이니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제 손으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서류를 작성하면서 변호사님이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어르신, 이 재산 규모가 상당합니다.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신 겁니까? 평생 모은 돈이에요. 아들 하나뿐이었고 이제 손자 하나뿐입니다. 당연히 신중하게 결정했죠.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호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큰 선물했어. 나중에 커서 알게 될 거야. 할머니 무슨 선물이에요? 할머니 마음이야. 할머니가 민호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마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민호는 제 품에 안겨 깔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들으며 이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손자에게 증여한 이 결정은 제가 겪게 될 모든 갈등의 시작이자 동시에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이에게는 각자의 몫이 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 그 고통을 견디는 것도 어쩌면 제게 주어진 몫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주혁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혁이는 산소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요. 마지막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없었고 가끔 깨어날 때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는 분명히 제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뱉는데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온몸의 기운을 다 쥐어짜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희미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지요. 엄마 민호 잘 부탁해요. 내 피 내 웃음. 그 말을 끝으로 주혁이는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따뜻했거든요. 간호사가 와서 말릴 때까지 저는 그 손을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손자 민호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을 때 한참 동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집에 와요? 아빠는 하늘에서 민호 지켜보고 있어. 그럼 내가 하늘로 가면 아빠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 민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민호야. 민호는 할머니 곁에 있어야 해. 아빠도 그걸 원할 거야. 저는 핏덩이 같은 민호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과 앞으로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가영이가 안방에서 옷장을 뒤적이고 있더군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영아, 이게 뭐 하는 거니? 장례 끝난 지 하루도 안 됐잖니. 어머니, 전 지금부터 제 인생을 다시 살아야 해요. 오빠는 떠났고 저는 아직 37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묻혔는데 며느리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다시 물었지요. 그래도 민호는 있잖니. 그 아이는 어떻게 할 거니? 민호는 어머니가 더 잘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저보다는.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가영이는 주혁이가 아파하는 동안에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떠날 수 있는 건가 싶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영아, 그래도 민호 엄마잖니.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주혁 오빠 생각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로는 자유롭고 싶었던 거겠지요. 남편도 아이도 없는 자유로운 삶을 원했던 겁니다. 저는 그 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서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며칠 후 동네 마트에서 들은 소문이 제 귀를 찔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며느리 말이에요. 원래 주혁 씨 친구랑 좀 수상했다던데.
아, 그 잘생긴 사람 자주 보였는데. 그 손자도 혹시 마트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머릿속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틀어막고 싶었지만 그 소문은 뱀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가영이가 자주 만났다던 그 남자는 누구일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혹시 민호가? 끊임없이 떠오르는 의심은 저를 짓눌렀습니다. 밤에 혼자 잠 못 이루다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조용히 민호가 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민호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잘랐습니다.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대로 덮어두고 살면 될 것을 굳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이끌었지요. 검사센터는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접수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친자 확인 검사요. 아드님과 손자분 검사인가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죽은 아들과 손자의 친자 확인이라니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직원은 저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와 손자분 검사로 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만약 정말 제 핏줄이 아니라면 그동안 민호에게 쏟았던 사랑은 뭐가 되는 건가 싶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결과지는 차디찬 글씨로 제게 말했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민호 잘 부탁해요. 내 피, 내 웃음. 그래, 주여가 너는 민호가 내 피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고 사랑했겠지. 하지만 나는 이제 알게 됐구나. 그 순간부터 제가 민호에게 줬던 모든 것이 진심이었는지 후회였는지 그 모든 것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호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할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해맑은 얼굴을 보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진짜 아빠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도, 엄마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서 우는 거였지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도 그 얼굴에서 아들 주혁이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만 같아 더욱 괴로웠지요. 며느리 가영이는 몇 주째 얼굴도 보이지 않았고 손자 민호는 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엔 그 아이가 짠해서 더 안쓰러웠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할머니만 있는 상황이 얼마나 외로울까 싶어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민호의 얼굴이 주혁이가 아닌 그 남자의 얼굴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 죽어라 모은 돈 아들의 유산. 그게 다른 피의 아이에게 넘어갔다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결국 저는 법률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2평짜리 낡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몇 번이나 발길을 돌렸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손자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아들 친자가 아니었어요. 그럴 경우 그 재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겠지요. 유감스럽지만 증여 당시 아이를 친손자로 알고 계셨고 그 상태에서 확정적인 의사로 증여를 하셨다면 법적으로 철회는 어렵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 아이가 정말 제 손자라고 믿었기에 줬던 재산, 그 믿음이 오히려 제게 독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만약 그 손자가 자발적으로 재산을 반환하거나 도덕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아이가 돌려줘야 가능하단 말이네요. 예. 법적으로는 강제로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저는 탁자 밑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차올랐습니다. 그래, 민호에게 무슨 죄가 있겠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속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후 가영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옛날보다 더 화장이 진하고 더 냉정해 보이더군요. 가영아, 이젠 얼굴도 보기 힘들구나. 저 바빠서요. 민호 데리러 왔어요. 초등학교 입학 서류도 처리할 게 많아서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아이 돌보는 건 다 제가 했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하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민호 앞에서 어른 싸움을 보여줄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너 그 아이 내 아들 피안이라는 거 알았지? 가영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가영이에게 저는 계속해서 쏟아냈습니다. 알고도 내 아들이 죽어가는 걸 봤지? 그 아이를 안고 아빠라고 부르는 걸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했지? 어머니, 그게 제가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다 알고도 그 애를 들여보내고 내 돈까지 가져갔잖아. 그건 주혁 오빠가 원했던 일이잖아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무 치가 떨려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 돈은 그 아이가 내 아들인 줄 알고 줬던 거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날 속였는진 모르겠지만 난 이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려 한다. 가영이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로 주혁 오빠를 사랑했어요. 처음엔 오빠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니? 네.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민호는? 그 사람 아이예요. 하지만 주혁 오빠는 끝까지 몰랐어요. 제가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제 옆에서 곤히 자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 주혁이의 영정사진이, 거실에는 손자 민호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 저는 미쳐갔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친구들이 저보고 아빠 없는 애라고 놀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는 민호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한테는 하늘나라에 아빠가 있어. 그리고 할머니가 있잖아.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혁이는 마지막까지 민호를 사랑했으니까요. 그 사랑만은 진짜였으니까요. 민호는 잘 웃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제 무릎에 앉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나는 커서 아빠처럼 건물 그리는 사람 될 거예요. 저는 말없이 민호의 머리만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런 꿈이 있었지. 아들이 마지막으로 제게 속상이었던 그 꿈. 하지만 꿈이 진실을 덮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아빠가 남긴 설계 도면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아빠 정말 잘 그렸네요. 나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빠를 그리워하는 민호의 마음만은 진짜였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부 유언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조건이신가요? 재산은 손자에게 증여한 상태지만 그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제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저의 돌봄을 외면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그 재산을 유지하게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다면요? 그 재산 전부 복지재단에 기부할 겁니다. 내 아들 주혁이의 이름으로요. 유언장에 서명을 하면서 제 손은 또 떨리더군요. 하지만 이번엔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결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속지 않기 위한, 그리고 그래도 사랑했던 아들을 위한 마지막 결심이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이제 민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날 밤 침대맡에 아들 영정 사진을 놓고 저는 속삭였습니다. 주혁아, 엄마는 아직도 헷갈린다. 민호가 널 닮아 웃을 때면 피보다 더 진한 무언가가 느껴지거든. 하지만 엄마는 이제 결정했어. 그 아이가 널 기억하는 한 엄마도 그 아이를 손자라 부를게.
하지만 그 아이가 너마저 있는다면 엄마는 마음도 다 접을 거다. 이 유언장은 저와 민호에게 내려진 새로운 시작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피보다 더 얇은 건가요? 혼자 묻고 답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진실보다 가볍지 않고 피보다 더 깊고 단단하다는 것을요. 며칠 후 민호가 새벽에 열이 나서 끙끙 앓다가 깨어났습니다. 저는 밤새 녀석의 옆을 지키며 손을 잡아주었지요. 할머니, 아빠 꿈 꿨어요. 아빠가 저한테 할머니 잘해드리라고 했어요. 민호의 말에 제 가슴은 뭉클했습니다. 꿈이든 뭐든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빠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아빠가 그랬구나. 네. 그리고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진짜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는 민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밤마다 유언장이 담긴 서랍을 열어보곤 했지요. 조건부 증여라는 그 말이 이제는 제 마음의 조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민호가 제 아들의 피가 아니라는 사실은 마음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저를 어른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아버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지요. 어느 날 민호가 제게 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면 할머니 혼자 계셔야 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럼 어쩌지 할머니 외로울 것 같은데. 그러자 민호는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빨리 집에 올게요. 할머니랑 많이 놀아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용돈 모아서 할머니께 선물 사드릴게요. 뭘 사줄 건데? 따뜻한 목도리요. 할머니 목이 추워 보여요. 이런 말을 하는 아이를 보니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 가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해요. 누구랑? 민호 아빠랑요. 이제 정식으로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결국 제 갈 길을 가는구나 싶었지요. 그럼 민호는? 계속 어머니가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데 아이가 있으면. 가영아, 그 아이가 내 아들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죄송해요. 하지만 민호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저에게 완전히 기대고 있었지요. 알겠다. 내가 끝까지 키울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앞으로는 민호한테 연락하지 마. 그 아이 마음 흔들지 말고. 가영이는 조용히 알겠어요라고 대답했고 그날 이후로 정말 연락이 끊겼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보고 싶지 않니? 조금요. 근데 할머니가 더 좋아요. 왜? 엄마는 저랑 별로 안 놀아줬어요. 할머니는 매일 놀아주잖아요. 아이는 정직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어느 봄날 민호가 학교에서 어버이날 편지를 써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빠는 하늘에서 별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내 옆에서 마음이 되었어요. 내가 할머니 웃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지 못하고 그저 베란다에 앉아 혼자 훌쩍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피는 아니어도 정말 아들 주혁이를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제 옆에 앉아 아빠, 할머니, 그리고 자신 3명이 손잡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할머니, 나 커서 아빠 회사 다시 만들 거야. 아빠 이름으로.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 할머니도 같이 일하실 거죠? 할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일 못해. 그럼 할머니는 회장님 하세요. 저는 사장 할게요. 그 말에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민호가 큰 종이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안에는 주혁이가 살아있을 때 남긴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나 아빠랑 하기로 한 건데 이제 할머니랑 할래. 그 말에 저는 노트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손떨림이 가득 묻어 있었지요. 아들아, 내가 이렇게까지 남기고 갔구나. 민호는 아빠의 노트를 신중하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뭐예요? 아빠가 짓고 싶어 했던 집이야. 민호를 위한 집. 정말요? 저를 위한 집이에요. 그 순간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가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당연하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혁이는 정말로 민호를 사랑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민호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1등을 하고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봐요. 그림 그리기에서 1등 했어요. 상장에는 할머니와 자신이 함께 있는 집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장래희망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건축가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꿈만은 이어받은 거구나 싶었지요. 며칠 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은요. 증여 철회 조건. 아직 조건 불이행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 손자가 잘 따르고 있고 법적 문제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해냈다기보다 제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겨울 마당에 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 가영이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래 도망쳤어요. 내 인생이니 내가 뭐라 할 순 없지. 다만 아들 생각나면 내가 너무 원망스러워서. 가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생각 매일 해요. 하지만 민호는 아무 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은 거다. 그 아이한텐 여전히 아빠는 주혁 오빠예요.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가영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호에게 아빠는 여전히 주혁이었습니다. 가영이는 돌아가며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유산 문제 생기면 저랑은 상의 안 하셔도 돼요. 민호와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제야 저는 가영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란 건 그렇게 말끝에서 묻어나는 법이지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민호가 제게 편지 한 통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썼어요. 뭐라고 썼는데?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위한 선물보다 저와 아빠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주혁이가 쓰던 제도용품들을 선물했습니다. 와, 이거 아빠 것 같아요. 맞아, 아빠가 쓰던 것들이야. 이제 민호 차례야. 민호는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저 이걸로 할머니 집 그려드릴게요. 좋아, 기대할게. 새해가 되어 민호는 이제 9살이 되었습니다. 민호가 제게 아빠에게 쓴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잘 크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빠도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저 커서 아빠처럼 멋진 사람 될게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할게요.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 제 손자였습니다.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그날 밤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조건부 말고 무조건 증여로 바꿔주세요. 이 아이는 제 손자입니다.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오늘 아침 민호가 학교에 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 그림 그리는 시간이 있어요. 할머니랑 저랑 아빠랑 함께 있는 집 그릴 거예요. 좋아, 예쁘게 그려와. 네.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저는 혼자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주여가 너 없이도 나는 하루하루 버텨왔구나. 이젠 알겠다. 사람의 마음은 피보다 깊은 거란 걸. 그 아이는 너와 아무 혈연도 없지만 널 기억하고 널 닮아 웃고 널 대신에 내 손을 잡아줬어. 그 손에 아직 내 온기가 남아있더라.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사랑이란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거라는 걸. 민호가 제 진짜 손자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웃는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웃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주여가 이제야 내 마지막 부탁을 제대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 민호를 잘 부탁한다고 했지? 응, 이 어미가 끝까지 책임질게. 그 아이 속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저를 진짜 할머니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민호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제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참 동안 소식이 끊겼던 며느리 가영이가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마저 지쳐 보였습니다. 가영이는 재혼했던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원망의 감정이 다시금 밀려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지친 목소리에서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가영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피로와 슬픔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가영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민호의 따뜻한 한마디에 가영이는 그만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였던 원망과 미움이 민호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가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쉬세요. 할머니랑 제가 같이 있어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가영이에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어떤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민호 역시 가영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린 시절처럼 그녀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요. 가영이는 저희 집에서 한동안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녀는 예전과는 달리 모든 일에 감사하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호와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영이는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 식구로 되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민호는 착실하게 공부하고 명문대 건축학과에 진학하여 주여기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아 밤낮 없이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민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오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고 싶어요. 아버지의 꿈을 제가 꼭 이루고 싶어요. 민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내 아버지 이름으로 회사를 세우렴. 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내가 꼭 이루어주렴. 할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내 꿈에 보태주마. 저는 민호에게 자신이 평생 모아두었던 유산과 주여기가 남긴 재산을 흔쾌히 내주었습니다. 가영이도 기뻐하며 허락하였습니다. 민호는 가족의 깊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여기가 남긴 설계 도면과 노트를 밤새도록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주역건설은 민호의 열정과 탁월한 능력 덕분에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가족의 배려에 보답하기 위해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의 손에서 수많은 건축물이 탄생했고 주역건설은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건설회사로 우뚝 섰습니다. 민호는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에 아버지 주여기의 이름을 새겨 넣었고 그의 건축 철학에는 항상 아버지의 꿈과 저와 엄마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성공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민호가 지은 아름다운 건물들을 볼 때마다 주혁이가 살아생전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민호의 손에서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는 제가 연로해지자 직접 저를 데리고 살며 최고의 의료진과 간병인을 붙여 저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저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와 가영이는 저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호의 눈빛에서 그리고 그가 이룬 모든 것에서 아들 주혁이의 꿈과 저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호야 올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 성실히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의 마지막 길은 민호가 이룬 눈부신 성공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인연이라는 것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민호에게서 확인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